글도 우리 시험 거부하자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습작을 했던 건데 그 두 가지가 20년이 지나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철학사 얘기를 했더니 진짜 한 200명 모아놓고 철학사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한숨 푹 쉬더라고요. 근데 철학사 공부 좀 할게요. 그러니까 강의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할 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면 인식론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사 내에서 절대진리라는 것이 등장한 거는 첫 번째 절대진리라는 건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면서 소위 그러니까 철학상과 로고스의 탄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얘기는 아시죠?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그러니까 웅변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던 소피스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정적이었어 아테네가. 근데 아테네에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쳐들어오니까 서로 막 떠들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맞는지를 얘기를 하자. 실제로 소크라테스도 병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벽돌 이런 거 하면서 조각하고 그런 건축가이거든요. 직업이 두 개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중인.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인이 번역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건축하는 기술자, 경제관리도 다 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인 출신인데 어느 날 신탁이라고 그러죠. 아테네 여신이 딱 말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신전에 젊은 처녀들이 있으면은 그 강간 사건이 많았고 성폭행 사건이 많아서 다 할머니를 바꿨던 그런 때거든요. 초기에는 굉장히 그 동정녀 이런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게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할머니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아테네 여신이 나에게 말하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 듣고서 못된 사람이에요. 아테네가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아테네가 진짜 틀린 거 하나를 자기 알았다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나보다 똑똑하지 않냐라고 사람 쭉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그 변증법이라 얘기하는 다이얼로그 혹은 심파법의 그 출발이 간단하게 아테네 말을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그런 사람이니까 꼴통꼴통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하면 목이 곧고 다 지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무식하긴 한데 최소한 너보다 내가 무식하진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삶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가는 사람이 플라톤이죠. 네, 플라톤이 좋아했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진리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데카르트에서 한번 새로운 근대 철학이 시작되고 헤겔에서 고전 철학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제일 싼 철학사 책 봐도 다 나와요. 근데 이때 이런 고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철학을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면 딱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존재론하고 인식론 이렇게 나눠요. 온톨로지라고 부르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부르는데 아시겠죠? 존재론은 있는 게 왜 있냐. 이럴 때면 뭐 신이 얘기해서 있는 거냐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있는 거냐 뭐 아니면 뭐 제호 원소에 의해서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있는 것이 왜 있느냐에 대한 것이 온톨로지면은 그 있는 거는 알겠는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기 물 있죠. 삼다수라고 있는 거. 물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봐서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눈이 보고 봐서 있으면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만져보니까 안다. 근데 텔레비 같은 거에 벌써 눈에 있다. 내지는 3D다. 뭐 이러면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만져보고 그러는데 색깔이라는 것도 사실은 환각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도 다 환각이니까 그것만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분야가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내려왔는데요. 존재론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보통 다음 시간에 하려는데 지금 합시다. 메타피직이 우리말로 뭐죠? 형이상학. 반대말은요? 형이상학 반대말은 뭔가요?
우리말로 하면 형이하학 같죠? 형이하학이란 말은 없어요. 저 말은 어디 있냐면요. 조순 선생님이 그 최초로 된 경제 언론에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책을 냈는데요. 거기 서문에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경제학은 상학이 아니고 형이하학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학교 때 그거 보면서 할아버지 진짜 웃긴다라고 생각했는데 형이하학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말에 없고요. 메타피직스의 반대말은 옛날에는 피직스였고요. 그냥 최근에는 사이언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학과 메타피직스가 반대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건 신이란 혹은 절대적 존재를 전제해서 개로부터 나오는 정원 명령들에 의해서 뭔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는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우리 증명하거나 실험하거나 관찰된 거로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얘기하면은 사실은 사이언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붙이면 갑자기 이 메타피직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사이퍼맨 뭐 그런 영혼과 정신의 세계로 가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식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이나 철학에서의 인식 방법론 같은 거를 저렇게 불렀어요. 많이 불러서 이를테면 경제인식론 같은 그런 말들을 썼거든요. 썼는데 70년대쯤에는 이거랑 방법론이라는 말이 막 혼용됐어요. 그래서 그 사회과학에서 메소돌로지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무슨 뭐 계산하는 법, 엑셀 쓰는 법 그런 거는 아니고 인식론에 관한 얘기인데 이 두 단어가 상당히 오랫동안 혼용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메타피직,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고 어떨 때는 메소돌로지라고 하는데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쪽에서는 이 말을 많이 쓰고 유럽 쪽에서는 이 말을 좀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철학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세 보이잖아요. 이걸 일단 경제에 대한 방법론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경제 인식론 한다 그러면 눈을 똑똑똑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요즘은 특별한 의미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방법론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존재론하고 나눠졌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런 것에 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법론이라는 말을 쓴 건요. 그 말이 편하잖아요. 편한데 속으로는 인식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질문 있으세요? 지울게요. 제 문제가 아니라서. 자, 이제 사례 얘기할게요. 한 얘기도 없는데 사례부터 얘기하려고. 네덜란드 얘기하고요. 호주 얘기할게요. 호주는 다 가보셨나요? 꼭 장롱에 10억씩은 있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 가봤어요. 네덜란드에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빅토리아 여왕이 한 게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깨버렸죠.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깨지고 영국이 진짜로 패권을 잡기 전에 중간에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 공백기에 전 세계를 지켰던, 그러니까 먹었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짧지만 네덜란드 패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게 인도네시아 가서 폐악질 했었죠. 그리고 걔네들이 워낙 세니까 일본을 근대화시켰죠. 그래서 일본에서 서양 학문이라는 말은 난학이라고 하거든요. 네덜란드 난학이니까 일본이 조총은 포르투갈에서 갖고 왔고 근대 학문은 네덜란드한테 배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정무역 있죠. 공정무역의 최초의 시작도 네덜란드예요. 워낙 걔네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농장을 무식하게 해가지고서 노예 막 그런 거 했거든요. 나쁜 짓 다 하는 놈들이에요. 근데 영국은 아담 스미스에서 리카도까지 가는 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프랑스도 뭐 케넨이, 시스몽드니, 생시몽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미국도 미국 경제학자들이 있고 하다못해 독일도 독일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경제학자가 없어요. 기억나세요?
히딩크 말고요. 네덜란드, 그러니까 히딩크 같은 사람들이 네덜란드 세계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네덜란드 지금 축구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 감독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무식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덜란드 출신의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나 그런 유명한 사회과학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 네덜란드 소년 얘기는 다 아시죠? 이 땅 뺏기고 나서 뚝 쌓고 갔더니 이게 무너지려고 해서 어떤 소년이 이렇게 팔뚝 넣어가지고서 네 팔뚝 굽다 그랬던 그 사건 아니에요. 그게 네덜란드 망하고 나니까 국토가 좁아져서 좁은 데서 살려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뺏기고 나면 진짜로 나라가 망하니까 팔뚝 소년이 나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전설의 그 나라인데요. 네덜란드가 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없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네덜란드가 이 흥할 때는 너무 모든 일이 잘 됐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일이 잘 되면 그 학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생겨야지 그거를 분석을 해보자. 이를테면 미국은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과 어떻게 잘 지낼까. 물론 못 지내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학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흑인에 관한 학문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 대신 우리는 전라도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논문 안 써도 뭐 전라디언이라며요. 그 말도 많이 생기고 막 그래서 전라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사회와 학문과의 관계에서 학문이라는 거는 사회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받아서 푸는 건데 이게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빨리 움직일 때요. 중남미 학자들의 책을 봐서는 중남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세계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예술이 학문보다 빠른 거다라는 말이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좋을 때 좋다가 망하면 확 망하니까 이렇게 너무 빨리 망해서는 학문이 발달할 수가 없고 그때에 대한 학문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국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망할 때 이렇게 망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망하면은 이게 문제가 뭔지 우리가 어떤 게 문제인지 생각해 볼 수도 없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네덜란드형으로 망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네덜란드랑 한국이랑 차이점이요. 그때 네덜란드는 공부를 국내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석학들 국내에서 공부 안 하잖아요. 제가 96년도에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개인적으로 진짜 만들어보고 싶었던 사회가요. 조선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생까지 유학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소박하게 대학원생들은 박사과정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내가 너 박사는 못 주더라도 공부는 가르쳐 줄 수 있다고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동안에 6살짜리 애가 어학연수 갔다 온다는 거 보고서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특징이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빠르잖아요. 변화도 빠르고 약간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학문은 그렇게 빠르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우각성에서 막 크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 1차 저자가 되는데 빠르면 5년 가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드디어 내가 한국의 문제 하나를 풀었다. 그래서 책을 내는데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만약에 대학교 1, 2학년 수준에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위장 취업자들이 있어가지고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꾸 오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학문은 적응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으니까 네덜란드처럼 한국은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다리 긁는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다리 막 긁으면 남의 다리 피나지만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어쩌면 미국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그런 모델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드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게 네덜란드의 특징이라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학문을 되게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쁜 점. 그 다음에 이거는 좋은 점인데요. 여기 호주분 안 계시죠?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막 화낼 텐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호주에 꽤 오래 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니도 가보고 멜버른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왕 호주를 간 김에 저는 어디나 가면은 읽건 못 읽건 그 나라의 역사책을 몇 권 사와요. 탄자니아 같은 데 가도 탄자니아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무슨 뭐 원주민 역사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 사다 놓고는 괜히 뿌듯하잖아요. 나중에 봐야지 그러면서도 이게 뭐 이렇게
있으면 뿌듯하잖아요.